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면서 풋볼 시즌은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풋볼이 여전히 생소해하는 한국 사람들도 있지만 미국 내 풋볼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프로 풋볼의 최고 인기에 대학 풋볼의 인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내 시청률 차원의 프로 풋볼은 단연코 최고이고 다음이 대학 풋볼로 이것의 인기는 프로 농구나 야구보다 한층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야구는 인기가 가장 저조하면서 대학 풋볼에 비교도 되지 못할 정도로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풋볼은 시즌이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금요일 저녁 전 지역 하이스쿨 게임, 토요일은 대학 풋볼, 그리고 일요일에는 프로 풋볼로 가득 찹니다. 가을이 무르익고 한 주 한 주가 지나가면서 풋볼의 열기는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심장 이식 수술, 후회 없는 결정, 두 자매의 다른 상황, 나이에 어울리는 정상, 그리고 희귀병 치료 연구입니다. 지난 9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58살의 로렌스 포셋이라는 남성인데요. 심장 질환 마지막 단계에 있으면서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식 수술이 이어졌는데 바로 유전자를 조절을 통한 돼지 심장이 인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이식 수술이 인간에게 행해진 것은 역사상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의료진 말에 의하면 수술 이후 현재까지 이식된 심장은 어떤 도움 없이도 자체 박동이 되고 있고 거부 반응, 리젝션이 없는 상황입니다. 역사상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돼지 심장이 인간에 이식된 케이스는 이번 수술이 두 번째인데요. 바로 메릴랜드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9월 20일에 수술이 이행됐는데 실험적인 이식 수술 첫 번째였던 지난 2022년 같은 의료진이 이번에도 수술을 담당했습니다. 포셋 씨는 더 이상 옵션이 없는 말기 심장질환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술에 적합한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바로 수술 전에 9월 14일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면서 메디컬 센터에 입원하고 이식 수술로 이어졌죠. 이번 수술을 실험적인 수술입니다. 이 수술을 Experimental Xenotransplant Surgery라고 부르는데요. 연방 FDA의 Compassionate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술이 승인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환자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다른 어떤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인정되어 있는 메디컬 방법 외에 임상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용된 돼지 심장은 유전적인 차원에 조절됐습니다. 유전자 중 10가지가 조절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중에 하나가 돼지 혈액세포 안에 인간 면역 시스템과 최악의 반응을 초래해서 이 거부 반응, 리젝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모두 제거한 것이죠. FDA는 2020년에 이런 유전자가 변형된 돼지를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거기다 의료진은 포셋 씨에게 추가로 면역 시스템을 저하시키면서 거부 반응 가능성도 낮추어졌죠. 우리는 사망을 바로 눈앞에 둔 환자에게 추가의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의료진이 말했는데요. 포셋 씨의 용감함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고 했고 환자 역시 실험적인 수술임을 알고 모든 것을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가족들과 의료진은 동의하면서 현재로서는 돼지 심장 이식 수술을 통해 임상실험에 어떤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이 거부 반응, 리젝션 없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수술을 담당한 Dr. Bartlett Griffith 박사는 메릴랜드 의과대학 심장이식 프로그램 디렉터입니다. 그리피드 박사는 현재 심장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감염이나 거부 반응에 대한 어떤 사인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메릴랜드 의과대학의 Xenotransplantation 프로그램의 디렉터인데요. 현재 수술 직후 심장을 지지하는 차원에 투입했던 모든 약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랬음에도 심장이 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포셋 씨는 자전거를 통해서 다리 힘을 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 비디오는 모든 의료진에게 매일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홀로 설 수는 없지만 약간의 도움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서 물리치료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 물리치료의 강도도 조금씩 높일 것입니다. 메릴랜드주 프레드릭에 거주하는 포셋 씨는 2명의 아빠이면서 20년 해군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NIH 실험실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9월 14일 심장마비 증상이 심해지면서 메릴랜드 의과대학 병원에 입원했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 심장이 2번이나 멎었다가 이 자동 디피브릴레이터를 통해서 겨우 정상 박동으로 돌아왔습니다. 환자에게도 유일하게 남은 옵션은 돼지 심장 이식밖에 없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았고요. 물론 실험 단계로 분류되어 있는 이 이식 수술이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FDA는 Compassionate Program으로 다행히 허락을 내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유전자 조절을 통해서 준비된 돼지 심장은 바로 이 Revivico라는 회사가 마련을 했는데요. 유전자 변형시킨 돼지 장기를 인간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이것은 최초로 2020년에 승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돼지 장기를 생존해 있는 인간에 이식해서 임상 실험은 전혀 없는 실정이죠. 의료진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리젝션인데 이런 이유로 면역 시스템을 저하시켰고 역시 실험 단계인 항체 치료를 적용해서 리젝션 여부를 가장 치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이번 수술이 완전히 실험 단계, experimental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고요. 모든 절차와 여기에 따라올 수 있는 위험도를 인식하고 동의했다고 말을 하고 거기다 이식 수술 전 환자는 정신과 분석과 메디컬 윤리에 대한 내용도 함께 리뷰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릴랜드 의과대학 심장외과는 전국 최초로 다른 동물 심장을 인간에 이식하는 Cardiac Transplantation Research Center를 처음 만든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실험 이식 수술은 바로 2020년 1월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당시 환자 이름은 데이빗 베넷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불행히도 베넷 씨는 사망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식하고 수술 이후 몇 주 동안 장기 거부 리젝션의 사인은 없었지만 결국 사망을 했는데요. 사망하고 나서 부검을 해봤더니 그 결과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나왔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요소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중 베넷 씨의 이식 수술 이전의 그 건강 상태였는데요. 입원해 6주 동안 그때 Heart Lung Bypass 기기에 의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진 연구 결과에서 돼지 바이러스의 증거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왔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랜셋 저널에 실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 데이터에 의하면 11만 3천 명 이상이 장기 이식 대기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3,300여 명은 심장 이식이 절실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 매일 17명씩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제 가을철이고 우리 자녀들 어느 대학을 진학할지 두고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꿈꾸는 대학이 있을 것이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학을 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 남편과 함께 그들의 자녀들 어느 대학을 갈지 여부를 놓고 고민할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곧 11월이 다가오고요. 조만간 어느 대학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날도 줄줄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겠죠. 근데 꼭 고려해야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경비, 코스트입니다. 부모나 학생 자신이 학생론, 스튜던트 론을 받을지 여부를 놓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침 이번 달에 수백만이 넘는 숫자가 스튜던트 론 갚기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달이죠. 현재 미국 내 스튜던트 론 총 액수는 2조 달러가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본인의 세 자녀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기를 전적으로 지원한다고 부모는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동안 우리가 저축해 놓은 것에 다양한 스칼라십, 파이낸셜 에이드를 다 합쳐 대학을 다니는 동안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감당되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절대 융자, 스튜던트 론은 없어야 한다는 것,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간 세 자녀 중 첫째 딸인 모니크 올리비아 맥킨타이어는 2014년 University of Maryland Freshman 막 끝나갈 무렵에 쓴 칼럼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제 28살이 된 모니크는 빚이라고는 전혀 없이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젊은이라는 점입니다. 모니크의 칼럼 내용입니다. 내 짧은 인생에 대학 계획을 오래오래 세웠었다 이렇게 쓰고요. 어린 시절 꼭 대학을 가고 싶어서라기보다 당시 어린 나에게 부모님은 늘 대학 진학을 강조해온 이유도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어린 미들스쿨 시절부터 좋은 성적을 받아야 주위에 좋은 하이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 현실이고 궁극적으로 좋은 성적은 대학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사실 이런 것은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모니크가 쓴 내용은 이런 것은 절대 나 혼자만이 처해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학교 친구들도 비슷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서 한 가지 다르다고 한다면 내 어머니는 personal financial columnist이고 부모님들은 내가 대학을 가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재정적인 저축금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집안 환경이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재정적인 지식이 다른 또래들 아이들보다는 머릿속에 풍부했다고 합니다. 물론 대학을 거치는 데 들어가는 경비는 당연히 최고로 중요한 것이었죠. 이런 본인과 달리 사실 그녀의 많은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무조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늘 대학 선택 대화가 나오면 부모님은 차트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연결되는 거리, 교육 레벨, 학교 사이즈, 운동, 경비 등을 모두 감안해 분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본인은 보통 머리만 끄덕거리면서 별 관심 없게 들었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막상 대학 진학을 바로 코앞에 두고서는 학비와 모든 경비를 고려할 때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로 이 사립대학에 들어가는 경우와 타주 학생으로 out of state school 경비가 얼마나 더 높은 것에 놀랐고요. 거기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들어가는 모든 경비, 학비, 기숙사비 외에도 엄청나게 더 많았던 것이죠. 책값, 추가로 들어가는 다양한 음식 경비, 모든 것에 필요한 재료비, 한 번씩 나가서 쓰는 유흥비, 운반 비용 등등 리스트는 끝이 없었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이제는 대학을 다니는 동안 들어가는 경비와 이런 돈을 각자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자세히 알고 계획적으로 임하는 친구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중산층이 그렇듯이 몇몇 친구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 본인 부모님이 버는 1년 액수로 인해서 어떤 파이낸셜 에이드의 자격이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본인이 원하는 모든 것에 아무 걱정 없이 부모님이 돈을 다 대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어중간한 레벨이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본인의 꿈의 대학인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의 Chapel Hill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실 UNC는 본인이 꿈꾸던 이상형 대학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떨어져 있고 너무 춥지 않은 지역이고 아름다운 캠퍼스, 운동팀은 전국적으로 유명하고요. 또 본인이 전공하려는 이 전공의 최고 프로그램을 갖춘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경우 타주 학생으로 학비가 1년에 46,000달러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비싼 대학이죠. 그래도 합격되면 부모님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대학에 갈 수 없는 상황도 있다고 몇 번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모니크는 고개만 끄덕거렸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UNC에서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아마 이것이 더 잘된 결과인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합격 거부 통지, rejection을 받았을 때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이 만약 합격이 되었을 때 경제적인 상황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와 불합격 통지를 받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 둘 중 어떤 것이 더 나쁜 것이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친한 친구 중 하나는 진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몇 명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학생론, 스튜던트론을 택하기로 하고 그 대학에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신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첫 해 프레시맨이 끝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UNC에서 원했던 모든 것을 여기서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한 가지 문제는 UNC와 달리 집과 부모님이 너무 가깝다는 점이라고 웃습니다. 학교로부터 스칼러십도 받았지만 모든 경비를 충당하는 데 1년에 $15,000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름방학 동안 벌어서 충당하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은 UNC에 갔을 때와 비교하면 한층 더 저렴하다고 말합니다. 메릴랜드 대학에 온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모니크는 말하면서요. 학생 론을 절대 멀리하라는 부모님의 충고는 어린 시절부터 내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고 하면서 대학을 졸업할 때 절대 빚 없이 사회에 진출하라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제 수백만 하이스쿨 학생들 대학 진학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본인이 겪으면서 느낀 것을 추천한다면 유명한 명문 대학에 간다는 것 엄청난 것이고 욕구가 생기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 마치고 났을 때 본인의 상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스튜던트 론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사회생활 시작을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에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후회 없는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루실리아 코스타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심한 류마토이드 아르트라이티스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인데요.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기어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3,000여 마일 대서양 건너 떨어져 미국에 살고 있는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언니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전화를 한 번씩 걸어서 본인의 이런 고통을 유일하게 알아주는 언니에게 엉엉 운다고 합니다. 심하게 부어오른 발목 관절을 만지면서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매는 모두 침대맡에 보관된 약을 꺼내면서 병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어떻게 현재 유지하고 있느냐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두 사람의 경우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양국 간 상황의 차이를 극단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포르투갈에 살고 있는 57살의 루실리아 씨는 필요한 치료는 포르투갈의 전국 건강 서비스 세르비시오 나시오날 데 사우드에 의해서 조절된 시스템으로 거의 모든 치료를 받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프라이머리 케어에 치료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66살의 언니 루르데스는 한 번씩 통증이 심해지면 의사 오피스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거나 그러면서 아웃 오브 파켓 본인 부담 액수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응급실로 가거나 어떨 때는 결국 고향 리스본에 가서 한층 더 저렴한 치료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뉴저지 주에 40년 넘게 살고 있는데 만약 힘들 때 포르투갈에 어떨 때 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언니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매의 경험은 두 국가 간 의료 시스템, 이들의 구조적, 철학적 차이를 비교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구 1,000만 명 조금 넘고 미국과 비교해서 훨씬 적은 경제 규모의 국가인 포르투갈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인구 국가 중 하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포르투갈의 경우 오염도가 높은 주민들을 초기에 연락을 취하고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인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트래킹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들의 모델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닐지 몰라도 앞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포르투갈의 온화한 기후에 건강한 음식 섭취 습관, 또 커뮤니티 차원의 문화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의 웰빙에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를 하면서요. 거기다 국가 차원의 총기에 대한 거부와 규율이 엄격하고 또 개인적인 약물 사용을 비범죄화하면서 중독에 대한 것을 벌을 내리기보다는 기회를 준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한 사람당 의사 숫자가 미국보다 한층 더 높은 것도 작용합니다. 물론 포르투갈 역시 전 세계 마찬가지로 암이나 심장질환, 증가하는 비만율 등 현대병에 시달리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함에도 포르투갈은 최근에 칠레와 코스타리카와 나란히 인구 수명이 늘어나는 국가임에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1차 의료 서비스, 다시 말해서 Primary Medical Service가 편리한 것이 일치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학 전문인이 말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느 국가이건 초기 진단, Primary Care, 그리고 공중보건에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들이 국민 수명이 가장 긴 곳이면 틀림없다고 강조합니다.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요. 미국의 경우는 하이 코스트와 하이 밸류를 추구하는 국가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국가 GDP 전체의 18.3%를 의료 비용에 사용하고요. 이 액수는 사실 한 사람당 액수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의료 시스템은 아픈 이 sickness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함에도 미국은 2021년 평균 수명이 76.4세로 수명이 점점 감소해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지난 20여 년 중 가장 낮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비해서 포르투갈은 한 사람당 쓰는 액수는 5분의 1 수준이지만 수명이 82살로 이것은 유럽 전체 평균보다 6개월 더 긴 것입니다. 이렇게 양 나라 간의 가장 큰 차이는 포르투갈은 의료 재정 중 상당 부분을 필수적 의료 서비스 같은 프라이머리 케어에 할당하고요.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되기 힘든 시점이 너무 늦기 전에 미리 빨리 찾아내서 적절한 손이 닿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은퇴한 포르투갈의 패밀리 닥터인 루이스 피스코 박사는 우리는 아주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코 우리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재정에 좋은 알뜰한 결과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포르투갈의 이런 시스템은 거의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차원의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이 독재자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1976년 헌법은 한 가지 정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시민들의 건강은 돈을 낼 능력이 되든 되지 않든 무관하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의 골자는 2005년 프로그램에 의한 것인데요. 적은 숫자의 의사들, 간호사들, 임상비서들 이렇게 구성된 유닛을 만들어가지고 이 한 유닛이 각 커뮤니티마다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런 시스템이 바로 루실리아 시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규모의 팀은 미국에서는 주정부 로컬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을 전담하는 것으로 이 그들 커뮤니티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치료를 한눈에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 시도했던 치료가 계획대로 생각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즉각 변화와 조절이 쉽고 가능하다는 것이죠. 코스타 씨 자매는 15년 전 류마토이드 아르트라이티스 진단을 받았을 때 두 사람은 모두 그때 미국에 거주했을 때입니다. 이들은 미국에 이민 와서 긴 시간 노동하면서 보험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고요. 힘든 직업에서 일해오면서 매달 높은 보험료를 감당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루실리아 씨는 당시 뉴저지에 살던 시절 폐렴에 뉴저지 북쪽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한 적을 기억합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수많은 전문의들이 다녀가면서 루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를 진단받았는데 그러는 동안 나온 수천 달러 병원비 감당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포르투갈로 옮기게 되고 그녀가 지금 비교해서 말하는 것은 그들은 나를 진정 케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에서는 결코 내가 내버려진 기분이 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매는 완전히 이제 다른 환경에서 같은 질병과 대응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나이 먹으면서 불룩 튀어나온 배에 한숨만 나오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기억력은 점점 흐려지고 이런 것들 마치 본인 얘기 같으신가요? 그렇지만 현대사회는 60세 넘은 사람들은 20세기 초에 비해서 한층 더 장수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우리 몸에 생기는 이런 모든 변화가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몸은 당연히 변해가죠. 그런데 이런 변화는 수십 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나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개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 그리고 주위 환경, 개인의 행동 범위, 이웃이나 친구들에 따라서 차이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마운트 사이나이 의과대학의 이 브룩데일 병원 노년과에 닥터 로젠 라입식 박사가 있는데요. 라입식 박사는 예측 가능한 변화는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언제,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의 노년층은 만큼 이렇게 다양하고 차이나는 그룹은 없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라입식 박사 역시 72살임에도 여전히 의과대 학생들과 레지던트를 가르치고 있고요. 환자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라입식 박사는 Honest Aging이라는 책도 내놓았는데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가이드 책입니다. 나이 먹고 예상되는 변화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10여 년 기간 동안 변하는 것들을 차례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나이 먹으면서 동반되는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는 내용과 또 나이 먹어가면서 즐길 수 있고 의미 있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정상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해시키는 것이 두 가지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 수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보너스 같은 인생을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모른다고 강조하고요. 이렇게 늘어난 수명을 이야기하는 데는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공중보건이 한층 더 좋아진 것은 가장 큰 이유죠.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현대인들은 이렇게 늘어난 인생 기간에 변하는 본인의 몸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지적이죠.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이 거부하는 denial period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젊은 층과 다른 점이 많죠. 이런 다른 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라입식 박사는 강조를 하면서 한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가 왔을 때 가슴에 통증을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숨이 가파르게 만들고 혼동이 생길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또 비슷하게 폐렴이 걸린 경우 이 노년층에서는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기보다는 오히려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먹은 세대들은 젊은 층에 비해서 복용한 약에 다른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몸이 달라지면서 간이나 신장, 내장의 활동이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노년층에서는 약에 한층 더 예민해질 수 있어서 더 낮은 도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노년층은 당연히 에너지 레벨이 낮습니다. 나이 먹으면서 심장 효율성도 좀 낮아지고요. 폐 기능도 저하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낮아지고 예전보다 근육에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로 하고요. 이 모두를 합쳐서 에너지 레벨이 낮아집니다.
그동안 예전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배고픔도 목마름도 낮아집니다. 또 맛에 대한 감각이나 냄새의 능력도 낮아지면서 나이 먹은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것 예전보다 덜해졌다고 말합니다. 또 인지 능력이 저하되죠. 뇌 안에 들어온 정보 프로세스가 느려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멀티태스킹이 아주 힘들어지고요. 반응 속도도 느려지고 단어를 찾는데도 더 걸리고 복용하는 약 때문인지 질병 때문인지 이런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상당수됩니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보면 나이에 따라 극히 정상이라고도 말합니다. 근육이나 신체적으로 유연성이 덜해지고요. 디스크가 점점 딱딱해지고 눌려지면서 척추 길이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서 이런 이유로 키가 1인치에서 크게는 3인치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귀, 뇌 등의 변화로 밸런스가 좀 어려워지고 다리 근육, 엉덩이 등의 강도가 저하되면서 관절의 움직임의 범위가 제한적이 될 수도 있죠.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지고 뼈 골절 확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시력과 청력이 점점 나빠지죠. 젊은 층보다는 읽는데 한층 더 밝고 불이 더 필요합니다. 물건을 보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비슷한 물건이나 색깔 구별하는데 더 어려움이 생기고요. 눈동자나 렌즈 안에 눈 안의 액체 변화로 인해서 햇빛이나 어두움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예전보다 더 걸립니다. 또 평생 살아오면서 가해진 귀 안에 존재하는 털세포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듣기도 더 어려워지고 특히 고주파수 소리는 어렵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빠르게 진행되는 대화나 복잡한 내용들의 대화 이해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고요. 특히 시끄러운 곳에서는 이해가 더 어렵습니다. 밤에 잠자는 수면 패턴도 변하고요. 한 번의 깊은 숙면보다는 자주 잠을 깨면서 잠자는 시간이 조각조각 연결됩니다. 잠이 드는데도 시간이 더 걸리고 한밤중 자주 깨는 얘기는 자주 듣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는 나이에 따라 극히 정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물론 이런 것들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상에 우리 모두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의 모든 이런 변화를 묵인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힘들 경우 전문의를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의사 선생님과 만남에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들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번 물어보고요. 현재 복용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도 물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신체적으로 현재 몸 상태에 어울리는 활동도 늘리라고 추천합니다. 집에만 축 처져 있지 말라고 충고하고요. 적절한 양의 단백질 섭취가 아주 중요하고 목마를 때는 절대 물을 많이 마실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려 들지 말라고 추천합니다. 본인이 편안한 페이스를 따를 것을 강조하고요. 밸런스와 적절한 운동이 필수적이고 매년 한 번씩은 최소한 한 번씩은 시력과 청력 검진을 강조합니다. 알코올 섭취를 최소화하고 과식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이 먹어가면서 그때그때 맞는 건강을 더 좋게 만드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먹으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를 슬기롭게 받아들이고 최고로 적응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산다면 인생 후반기에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실리콘밸리 외곽에 위치한 프라이빗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칩 윌슨 씨인데 윌슨 씨는 현재 실험 단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리를 예전처럼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68살에 자산이 무려 71억 달러가 넘어가는 갑부인데요. 윌슨 씨는 1990년대 말 요가 팬츠를 한 벌당 100달러에 내놓으면서 현재 널리 알려진 룰루레몬 아틀레티카 창업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완전히 새로운 의류 캐테고리를 창조한 셈인데요. 결국 2013년 회사를 떠난 후에도 룰루레몬은 오늘날도 인기 절정이죠. 당시 룰루레몬 의류 여성이 입었을 때 문제가 커지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윌슨 씨는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근육이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는 머스큘러 디스트로피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이 실리콘밸리 클리닉의 대표인 맷 쿡 씨는 초음파 기계로 그의 다리를 점검하는 가운데 건강하고 정상적인 근육하고 파괴된 부위의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초 마취과 의사였던 쿡 박사는 이제 새로운 리제너러티브 메디신에 몸을 던지고 두 가지 실험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병을 중지시키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대로 가게 만드는 리버스 단계까지 시도 중입니다. 윌슨 씨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방법은 본인의 혈액에서 빼낸 혈장, 플라즈마를 약해진 부위에 집어넣는 것인데 이 방법은 오랫동안 프로페셔널 운동선수들이 사용해 오던 방법입니다. 이것이 과연 현재 머스큘러 디스트로피에 대응하는지는 증명된 바 없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은 스템셀을 주사로 집어넣는 것인데 쿡 박사 생각에는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템셀 치료는 미국 내에서 불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1년에 2번씩 윌슨 씨는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밴쿠버 캐나다에서 멕시코 티와나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실리콘밸리에 들려서 쿡 박사를 픽업해서 멕시코에 가서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는 일반인들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현재 윌슨 씨는 약 5년 후면 휠체어밖에 방법이 없다고 믿으면서 이 기간 동안에 치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FSHD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는데 8,333명 중 1명꼴로 걸리는 것이다 보니까 아주 드뭅니다. 이렇게 드물다는 이유로 제약회사들도 치료약 개발의 비용은 의미 없다고 거부하는 현실이죠. 윌슨 씨는 본인 자금 1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약 개발에 온 투자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이오텍 회사 투자에 이 분야 의료 컨퍼런스를 직접 주관하고요. 쿡 박사 같은 실험적인 치료를 시도 중입니다. 이런 것은 현재 윌슨 씨와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87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을 가져다 주죠. 그렇지만 동시에 누구 결정에 의해서 어떤 병에는 치료 방법을 찾는지 윤리적인 질문에 접하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윌슨 씨 병같이 현재 10,000개가 넘는 희귀병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부를 앞세워 머스큘러 디스트로피만 딱 하나만 고칠 수 있는 방법만 추구한다는데 비난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윌슨 씨는 이것을 두고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한다고 본인의 입장을 말하면서 이렇게 정부나 제약회사들 입김에 다 결정되고 관심이 없는 질병에 정부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을 본인이 메꾸는 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현재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신속한 혜택이라는 것이죠. 윌슨 씨는 32살이던 1987년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대부분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왔는데요. 운동을 워낙 좋아했던 사람으로 수영 시합에 출전했고 대학 시절 풋볼을 했고 스노우보딩에 빠지면서 이때 회사가 스노우보딩 의류를 만들어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8살 시절에는 아이언맨 컴피티션에 나간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30살이 넘어가면서 요통이 시작되고요. 이때는 이미 팔의 삼두박근이라고 부르는 트라이셉은 거의 다 사라지고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것을 컴펜세이트 하느라 구부러진 자세로 앉아있기 시작하고 요통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윌슨 씨는 상당히 럭키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상당히 서서히 진행되면서 이익이 전혀 없는 스노우보딩 회사를 1987년까지 유지하다가 18년 만에 팔았고요. 다음에 무엇을 할지 막막했고
커피 바리스타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상당히 활발하게 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요통의 도움을 얻으려고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요가 클래스는 여성들이었죠.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스트레치한 천을 이용해서 피부에 밀착되는 요가 팬츠 아이디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생산에 들어가 룰루레몬이라고 이름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의 가장 큰 목적은 여성의 엉덩이가 제일 예쁘게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서 요가가 그때 당시 전 세계, 특히 북미에서는 건강, 웰빙에 직결되는 것이었죠. 인기 절정으로 올라가던 시절엔 이 룰루레몬도 같이 덩달아 인기가 뛰어올랐습니다. 그렇게 돼서 나중에 결국은 이것은 요가 스튜디오 바깥에 나가서도 입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쿨하게 느껴지는 문화가 바뀌는데 일조한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어서 갭 등 수많은 의류 회사들이 윌슨이 창조해낸 완전히 새로운 의류 캐테고리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 수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 이 윌슨 씨는 언사와 행동은 유명한데요. 이어서 의류 중에 특히 검정색 요가 팬츠는 너무 얇으면서 여성이 입었을 때 거의 투명해 보이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는 결국 제품의 5분의 1을 회수해야 하는 일까지 일어났죠. 거기다 최종적인 망발은 자기네 옷을 두고 체형이 큰 여성, 뚱뚱한 사람을 빗대서 일부 여성들은 우리 옷을 입을 수 없다면서 문제는 너무 뚱뚱하면 허벅지 사이가 비벼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결국 2년 뒤 본인의 회사 지분 절반을 팔았고요. 보드 자리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 윌슨 씨의 근육은 꾸준히 사라져갔습니다. 파란만장한 커리어에 모든 사업가들이 그랬듯이 본인 판단은 결코 결과 하나에만 의존해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 본인의 희귀병 치료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보통 사람은 결코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점점 본인의 근육이 사라지는 병으로 5년이라는 시간 내에 치료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칩 윌슨 씨로 현재 인기 절정인 룰루레몬 의료회사의 창업자입니다. 병으로 점점 사라지는 근육으로 생긴 요통 때문에 요가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거대한 룰루레몬이 탄생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치게 될 것도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내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성공하는 사업가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많은 윤리적인 비난과 질책도 있었지만 현재 본인 건강 문제를 풀겠다는 그의 강한 의지는 쉽게 변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